1226년 초 감숙성에 거친 사막 위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곳은 동서를 잇는 비단길의 심장부였고 서하 제국이 수백 년간 지켜온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 위로 몽골의 깃발이 하나둘씩 꽂히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수십 년간 초원과 사막, 산맥을 넘나들며 싸워온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낙마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하를 향한 그의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서하를 단순한 정복 대상이 아닌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1209년 서하는 몽골에 신속을 약속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1218년 칸이 호라즘 원정을 위해 서하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서하의 군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몽골의 가치관에서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응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배신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천막 안에는 몽골 제국의 최고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부타이, 제베, 그리고 막내 아들 툴로이. 이들은 모두 수백 번의 전투를 치러온 백전노장들이었습니다. 칸이시여, 척후대의 보고에 따르면 서하가 30만 대군을 황하 동쪽 연안에 집결시켰습니다. 수부타이가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전체 병력은 약 10만에 불과했습니다. 3대 1의 수적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적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섬멸하기 더 쉽지 않겠는가. 천막 안의 장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적이 방어를 위해 집결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흩어진 적은 각계격파해야 하지만 모인 적은 한 번에 괴멸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군에 명한다. 황하를 건넌다. 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장수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몽골군은 신속하게 황하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1226년 11월 황하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북방의 혹독한 추위는 거대한 강물마저 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사는 이 해의 겨울을 극한의 추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하의 얼음 두께는 어떤 곳은 사람이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였고 어떤 곳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아 위태로웠습니다. 몽골군은 황하 서쪽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서하의 거대한 군진이 보였습니다. 30만 대군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늘을 덮었습니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중갑 보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는 수만 명의 궁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강을 건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베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하군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군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동안 궁병으로 사격을 퍼붓고 강을 건넌 병력이 아직 진영을 정비하기 전에 중갑 보병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말들의 발굽에 가죽을 덧대라. 칸의 명령에 따라 몽골 전사들은 말의 발굽에 거친 가죽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는 빙판 위에서 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겨울 전투에 대비해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경량 기병대는 얼음판에 납작 엎드려 진격한다. 적의 화살이 말의 목을 넘어가도록 하라. 수부타이가 전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말 등에 납작 엎드린 채 빙판 위를 나아갔습니다.
이는 적의 궁병 사격에 대비한 전술이었습니다. 화살은 대부분 말의 등 위로 빗나갔고 설령 맞더라도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칸은 천천히 말에서 내려 얼음판 위에 섰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음 표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얼음은 우리의 길이 될 것이다. 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황하 건너편의 서하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몽골군의 깃발이 하나둘씩 얼음판 위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깃발들이 칼날처럼 빙판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원사는 이 장면을 마치 사막의 늑대떼가 얼어붙은 강 위를 달리는 듯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하군의 진영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정면으로 강을 건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칸은 전군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중앙군은 정면을 향해 천천히 진군했고 좌익과 우익은 넓게 퍼져 빙판의 양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즐겨 사용하던 울루스, 즉 늑대 사냥 전술의 변형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정면으로 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늑대는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는다. 툴루이가 우익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마치 바람처럼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말발굽이 얼음을 차는 소리가 리듬을 이루며 강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서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초원에서 자란 그들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칸은 천막 앞에 서서 황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그의 군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피가 얼음 속을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정복은 힘으로 하나 통치는 신의로 한다. 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소멸뿐이다. 그의 말은 바람을 타고 얼어붙은 강 위로 흘러갔습니다. 몽골의 깃발들이 얼음판에 하나씩 꽂히며 서하를 향한 칼날을 이루어갔습니다. 이제 황하는 더 이상 서하를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이 서하를 섬멸하기 위해 건너는 길이 되었습니다. 집사의 기록처럼 사막의 늑대들은 이제 강을 건너 먹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났고 얼어붙은 황하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1226년 11월 하순, 황하의 얼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해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고 황하의 얼음 두께는 어떤 곳은 사람의 키만큼이나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함은 곧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하의 명장 위명령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황하 동쪽 연안에 진을 쳤습니다. 집사는 그를 서하 최고의 전략가이자 용맹한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변방을 지켜온 노련한 지휘관이었고 몽골군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기동력으로 승부한다. 우리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위명령은 장막 안에 모인 부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중갑 보병들로 거대한 방진을 구축하고 그 뒤에 수만 명의 궁수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아무리 빨라도 창과 방패로 이루어진 철벽을 뚫을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서하군의 진영은 장관이었습니다. 최전방에는 3m 길이의 창을 든 중갑 보병 5만 명이 빽빽하게 늘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철판과 가죽을 겹겹이 덧댄 것으로 화살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는 2만 명의 방패병이 대형 방패를 들고 서 있었고
다시 그 뒤로 8만 명의 궁수들이 화살통을 가득 메고 대기했습니다. 저들이 빙판을 건너오는 순간 화살로 뒤덮어라. 위명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하의 궁수들은 모두 숙련된 사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0보 밖의 관역도 맞힐 수 있었고 일제 사격 시 하늘을 가릴 만큼 화살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명령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몽골군과 여러 차례 싸워봤고 그들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칭기즈칸이 직접 지휘하는 전투에서 승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군님, 몽골군이 움직입니다. 척후병의 외침에 위명령은 급히 진영 앞으로 나갔습니다. 황하 서쪽 연안에서 몽골군이 빙판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몽골군은 정면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물처럼 넓게 퍼지며 빙판 위를 흘러갔습니다. 중앙의 병력은 천천히 전진했지만 좌우의 기병대는 빠른 속도로 측면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울루스다. 위명령이 외쳤습니다. 울루스, 늑대 사냥 전술. 몽골인들이 초원에서 늑대떼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먹이를 중앙에 두고 사방에서 포위하며 조여 들어가는 전술이었습니다. 원사는 이 전술을 적을 사방에서 압박하여 탈출구를 봉쇄하는 몽골군의 특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익을 강화하라. 측면을 지켜야 한다. 위명령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하의 중갑 보병들은 빙판 위에서 움직이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그들은 한 걸음 옮기는 것도 힘겨웠고 빙판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반면 몽골 기병들은 마치 빙판 위를 날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말발굽에 덧댄 거친 가죽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빙판 위를 질주하며 서하군의 측면과 후방을 끊임없이 교란했습니다. 쏴라! 서하 궁수대장의 명령에 수만 개의 화살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화살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몽골 기병들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순간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화살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들은 놀라운 기동력으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말 등에 납작 엎드리거나 급격히 방향을 틀어 화살이 떨어지는 지점을 벗어났습니다. 어떤 기병들은 말 옆구리에 매달려 말을 방패 삼아 질주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자란 몽골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몽골 기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전우를 뛰어넘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원사는 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서하 병사 하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몽골 기병들의 모습은 정말로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빙판 위를 질주하는 그들은 마치 얼음 위를 달리는 귀신 같았습니다. 위명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에 오산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빙판은 몽골군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무대였습니다. 중앙 방진을 유지하라. 절대 무너지지 마라. 위명령의 외침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갑 보병들은 창과 방패를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들 앞으로 몽골 경궁기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서하군의 방진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진 앞 50보 지점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측면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에서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몽골의 복합궁은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말을 탄 채로 쏘는 화살은 서하 보병들의 갑옷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창을 든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저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만구다이다.
위명령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만구다이 위장 후퇴 전술. 집사는 이를 적을 유인하여 고립시킨 뒤 포위 섬멸하는 몽골군의 대표적 기만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 기병 일부가 마치 패주하듯 빙판 위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군의 일부 부대가 이를 보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돌아와. 추격하지 마라. 위명령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전장의 혼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3천여 명의 서하 보병들이 대열을 이탈하여 도망가는 몽골 기병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 중갑 보병의 속도는 말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빙판 한가운데까지 나왔을 때 갑자기 좌우에서 몽골 기병 수천 명이 나타났습니다. 포위당했다. 서하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진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마치 늑대떼가 양떼를 에워싸듯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화살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서하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 막으려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명이 빙판 위에 메아리 쳤고 붉은 피가 하얀 얼음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들은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회전하며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원사는 이 장면을 마치 회오리 바람이 눈송이를 삼키듯 몽골 기병들이 서하 병사들을 집어삼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3,000명의 서하 병사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빙판 위에 흩어져 있었고 피가 얼음 틈새로 스며들며 검붉은 핏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위명령은 이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볐지만 이토록 일방적인 학살은 처음 보았습니다. 빙판은 서하군에게는 저주였고 몽골군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전군 후퇴. 연안으로 돌아간다. 위명령이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0만 대군이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빙판 위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서하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몽골군은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칭기즈 칸이 직접 중앙군을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칸은 흰 말을 타고 선두에 섰으며 그의 깃발 아래로 수만 명의 몽골 기병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빙판이 진동했고 얼음 파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몽골 기병들의 함성이 황하를 뒤흔들었습니다. 서하군의 후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넘어진 병사들은 뒤따르는 동료들에게 밟혔고 몽골 기병들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피와 얼음 파편이 뒤섞여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빙판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서하 병사들의 비명과 몽골 기병들의 함성 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연출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갔지만 학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빙판 위에는 수만 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얼음은 이미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위명령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연안을 향해 후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만 대군은 하루 만에 반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빙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죽은 자들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황하 전투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1226년 11월 26일 새벽 황하 위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 위의 얼음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안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개 속에는 어젯밤 전사한 수만 명의 시신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위명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을 재정비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30만 대군 중 이미 8만 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사는 이날 아침 서하군의 상태를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몽골군이 다시 움직입니다. 척후병의 보고에 위명령은 급히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안개 너머로 몽골군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병들만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가 빙판 위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위명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목재 구조물들이었습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것들은 바퀴가 달려 있었고 수십 명의 몽골 병사들이 밧줄로 끌고 있었습니다. 투석기다. 트레뷰셋입니다. 부장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트레뷰셋, 평형추를 이용한 대형 투석기였습니다. 원사와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이 무기의 위력을 목격하고 즉시 몽골군에 도입했습니다. 서역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몽골식으로 개량한 이 투석기는 200근이 넘는 돌덩이를 300보 밖까지 날릴 수 있었습니다. 빙판 위의 투석기를 미쳤군. 위명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황하 서쪽 연안, 얼음이 가장 두꺼운 지점에 투석기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 기술자들은 두꺼운 목판을 깔아 투석기의 무게를 분산시켰고 얼음 표면을 깎아내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말에서 내려 투석기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낙마부상의 고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목표는 강 중앙이다. 얼음이 가장 얇은 지점을 노려라. 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몽골 기술자들은 밤새 황하의 얼음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강 연안의 얼음은 두꺼웠지만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얇았습니다. 물의 흐름이 빠른 곳은 완전히 얼지 않았고 얼음 아래로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석기가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린 동작처럼 공중을 날아가다가 강 중앙의 빙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사는 이 순간을 마치 천둥이 땅을 갈라놓는 듯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균열은 중심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수십 포 범위의 얼음이 금이 갔습니다. 이어서 쏴라. 몽골 지휘관의 명령에 나머지 투석기들도 차례로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대한 돌덩이들이 계속해서 강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번 충격파가 빙판을 흔들었고 얼음의 균열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서하군 진영에서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투석기의 표적이 자신들이 아니라 빙판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들은 강 자체를 무기로 만들려 한다. 위명령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연안으로 후퇴. 빙판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하군의 대부분은 여전히 강 위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3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육지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어젯밤 패배로 지휘 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칭기즈칸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공을 시작하라.
몽골군의 후방에서 수천 개의 화살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들은 보통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촉 부분에 기름에 적신 천이 감겨 있었고 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중앙아시아에서 배운 나프타라는 인화물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발사! 수천 개의 불화살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들은 붉은 별처럼 빛나며 포물선을 그리다가 강 중앙의 빙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항아리에 담긴 인화물질들도 투석기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빙판 위에 떨어지며 깨졌고 안에 담긴 기름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불화살이 그 기름에 닿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원사는 이 장면을 얼어붙은 강 위에 지옥의 불길이 피어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얼음 표면을 따라 번져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며 화염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투석기로 균열이 생긴 얼음은 불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하군이 있던 빙판 중앙부에서 갑자기 쩍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틈으로 벌어졌습니다. 얼음이 깨진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하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연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중갑 보병들은 빙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이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퍽! 첫 번째 병사가 얼음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팔을 휘저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갑옷의 무게에 눌려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하의 강물은 몇 초 만에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얼음이 깨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불길이 번진 지역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아래 검은 강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하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뒤에 있던 병사들이 앞사람을 밟고 올라서려 했고 넘어진 사람들은 그대로 얼음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사는 이 장면을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명령은 자신의 친위대와 함께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깨지는 얼음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 얼음 조각에 매달려 살려달라 외치는 자, 이미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지지 않은 빙판 위에서 생존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연안으로 기어오르려는 서하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수부타이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칸의 뜻이었습니다.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학살은 정오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황하의 중앙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그 주변으로 수천 구의 시신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원사는 시신들이 강물을 뒤덮어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하의 군기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의 깃발들이 천천히 물밑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운명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물 위로는 투구, 방패, 창, 그리고 끝없는 시신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피로 물들어 검붉게 변했습니다. 집사는 이를 황하가 황토색에서 혈색으로 변한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피는 하류로 흘러가며 수십 리 밖까지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위명령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만 대군은 이제 5만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하 최강의 군대는 단 이틀 만에 괴멸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인가 학살인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빙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죽은 자들의 신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수만 명의 영혼은 영원히 황하에 묻혔습니다. 칭기즈칸은 천막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소멸이다. 몽골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하의 얼음은 깨졌고 서하의 운명도 함께 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도시 흥경북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얼음물 속에서는 아직도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자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빙상 선멸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입니다. 1227년 6월 서하의 수도 흥경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황하 전투 이후 몽골군은 서하의 모든 요충지를 하나씩 격파하며 수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 밖에는 몽골의 깃발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몽골군을 이끌던 칭기즈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1226년 가을 사냥 중 낙마 사고로 입은 부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는 칸의 몸에서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고 고통으로 밤마다 신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칠순을 바라보는 노한까지 겹쳤습니다. 칸의 천막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흥경부의 지도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식지 않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칸이시여, 오늘 서문의 방어탑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에 균열이 생겼고 조만간 돌파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부타이가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성은 반드시 함락된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사는 칭기즈칸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을 지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하순, 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막 안에는 막내 아들 툴루이, 최측근 장수 수부타이와 제베, 그리고 몇몇 신복들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들어라. 칸이 침상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툴루이가 급히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라.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칸의 말에 천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사는 이 순간을 천지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의 상징이었고 무적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제국의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몽골의 기세는 꺾인다. 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훨씬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개들은 희망을 품을 것이다. 항복 조건을 들고 나와 시간을 끌 것이고 우리 군대는 동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원정은 실패로 끝난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자신의 죽음이 전략적으로 미칠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 전쟁의 일부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칸이시여? 수부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칸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라. 천막 안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천막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 이곳에 와서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라. 성 밖의 적들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야 한다. 집사는 이 명령을 죽음마저 무기로 삼은 정복자의 마지막 계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하가 항복을 청하거든. 칸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 황족부터 백성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지워버려라. 서하의 모든 흔적을 이 땅에서 지워라. 칸이시여, 그것은. 툴루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항복한 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배신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복은 힘으로 하나 통치는 신의로 한다. 신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남을 것은 오직 소멸뿐이다. 이것이 천하에 보내는 나의 마지막 경고다. 몽골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기억하게 하라. 원사는 칭기즈칸이 서하를 배신자로 규정한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9년 신속 관계를 맺은 후 1218년 호라즘 원정시 군사 지원을 거부한 것, 그리고 칸이 서역에 있는 동안 금나라와 밀약을 맺으려 한 정황들이 그것입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수부타이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베도 툴루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칸의 마지막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1227년 7월 12일 집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저녁 칭기즈 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66세였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흥경부 공성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성벽을 두드리는 투석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장수들은 칸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좌에 앉혔습니다. 시신은 옥좌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투구가 머리를 덮고 있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칸의 죽음을 언급하지 마라. 칸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수부타이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천막 안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부타이는 평소처럼 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옥좌에 앉아있는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칸이시여, 오늘 남문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돌파구가 생겼사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공격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천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장수들이 물었습니다. 칸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격을 계속하라 하셨다. 수부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수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원사는 이 기묘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칸이 죽은 후에도 매일 아침 장수들은 천막으로 들어가 보고했고 마치 살아있는 칸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천막 밖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성 안의 서하인들도 여전히 칸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제베가 어느 날 천막 안에서 시신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칸이시여, 당신은 죽어서도 우리를 이끄시는군요. 이것이 진정한 정복자의 모습입니까? 천막 밖에서는 몽골의 깃발이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로 몽골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칸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7월 말 흥경부의 성벽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서하의 마지막 황제 이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사에 따르면 그는 신하들과 회의를 열고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몽골의 칸은 관대한 정복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이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칸이 이미 죽었다는 것도, 칸이 남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툴루이는 천막 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죽음조차 그의 권위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서하가 곧 항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툴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냉혹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막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은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곧 서하의 마지막 날이 밝을 것이었습니다. 죽은 정복자는 여전히 옥좌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곧 역사상 가장 철저한 말살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집사는 이 기묘하고 전율적인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칸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고 사라졌으나 여전히 존재했다. 그의 의지는 육신을 넘어 제국을 움직였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함께 하십니다.